전제가 되겠고요. 네. 그런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그 견주에 대한 처벌, 네. 이건 좀 강화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런 처벌을 강화해야 사회화 훈련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참 이 동물보호법하고 상관없는 내용이긴 함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문제다 보니까 결국은 또 그 내용이 동물보호법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물림사고 났을 때 동물학대할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제 상해 사고가 나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은 지금 개정됐고 이제 올해에 그 시행되는 걸로. 그럼 마땅히 그처럼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더 조심하게 되고 훈련도 더 적절하게 시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올바른 방향인 것 같고요. 뭐 몇몇 견종은 특별히 공격성이 강하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훈련에 따라 그렇게 개량을 해서 나온 개들이 있어요. 뭐 핏불테리어라든가 이런 투견이라든가 공격성을 강화시키는 중심으로 개량한 견종들이 있기는 한데 주의를 요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맞지만 그러나 그 개들을 반려동물처럼 교감하면서 잘 키운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걔네들이 공격성을 다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반려동물 문화를 봤을 때 그런 대형견, 사나운 개 키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자기 과시형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련도 제대로 안 시키고 아이고. 아직 문화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견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가까운 반려견, 반려묘 이런 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 우리 조 대표님 소개하는 오프닝 멘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만 8억 마리가 넘는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서 태어났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제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우리가 뭐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늘상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그런 동물들이 너무 많다 이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동물복지 화두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축산 분야입니다. 농장동물인데 공장식 축산이라서 밀집 사육을 하고 있잖아요. 가능한 이제 많이 먹고 싼 값에 많이 먹기 위한 거가 이제 거기에 그 전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료 조금만 먹여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 금방 살이 찌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공간적 한계, 가능한 많이 사육하기 위해서 좁은 데다가 좁은 데다 많이 키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문제가 생겼어요. 그 공장식 축산, 밀집 사육, 그리고 가능한 좀 빠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 항생제를 먹인다든가 사실은 그런 밀집 사육하는 데서 그 질병 저항력이 높을 수가 없잖아요. 평균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약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방적 조치로. 그러면서 또 항생제 성분이 육성률, 그러니까 빨리 자라게 하는 그런 효과도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고 광우병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반성하는 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국제적으로는. 그러면서 이제 동물의 어떤 사육 기준을 완화시키고 그리고 동물복지형으로 이제 전환하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지에 가두어서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유럽연합이 계속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정책들이 계속 바뀌어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지, 사실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계속 축산이 유지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축산이 될 거고, 또 그런 어떤 낮은 가격에서 많은 수의 동물을 키우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자 한다고 하면 아마 뭐 중국이든 어디든 이런 데서 들어오는 거하고 경쟁력도 어차피 안 됩니다. 따라잡힌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말 지속 가능하고 우리만의 축산을 하루속히 구축해서 국민들한테 좀 신뢰를 받는 축산업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동물복지형으로 이제 바꾸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 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케이지에 갇혀가지고 아주 밀집된 축산으로 그렇게 해서 얻어진 소고기하고 아주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네. 뛰어노는 데서 얻어진 네. 소고기, 네, 그 네. 두 가지의 소고기를 네. 평균적인 사람들한테 네. 뭐 바로 구워서 이렇게 시식하게 한 후에 네. 1시간 전, 1시간 후 피를 뽑아서 네. 이 성분 조사를 한 네. 그런 걸 제가 봤거든요. 아, 예, 예. 그랬더니 네. 정말 그렇게 밀집돼서 케이지에 갇혀서 네. 얻어진 소고기를 먹은 사람의 피 네. 속에서는요. 네. 그 스트레스 성분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랬을 겁니다.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럼 그게 예. 이게 몸 건강해지라고 우리가 네. 육식도 즐기는 건데 오히려 네. 몸을 해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제 소고기 예를 드셨지만, 사실은 동물한테 축적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그대로 그 인간한테 그대로 올 수가 있죠. 올 수가 있고, 네. 그런 스트레스라든가 질병 저항력 약화되는 문제로 인해서 어떤 약품을 쓰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예를 들어서 항생제 예를 들면은 예. 물론 이제 예전에보다는 지금 항생제에 대한 규제가 많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항생제는 쓰이고 있고요. 그런 축산물을 먹었을 때 내성이지. 우리가 같이 내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생제 잔류 물질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성은 해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한테도 바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네. 사실 그 농장동물의 복지 이슈는 우리의 그 어떤 건강한 건강. 먹거리에도 예, 바로 연관이 되고 네. 또 공중보건에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AI라든가 그렇죠.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발생했을 때 맞아요. 특히 AI는 인수 공통전염병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어떤 밀집 사육에서 오는 폐해가 거기서 반드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돈이죠, 돈. 그렇죠. 아무래도 더 네. 면적이 많이 필요하고 네. 더 어떤 비용이 늘어나니까. 네. 근데 그 비용이 좀 투자가 더 되더라도 그것이 그런 식으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국 축산업이 살 수 있다. 아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비용이라는 부분이 뭐 2배, 3배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보통 20% 안팎에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자의 비용으로 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 25%이 정도 이제 그 계산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정착이 되면 소비자도 소비 트렌드가 그렇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아무튼 동물복지형으로 사육한다고 네. 인정하는 그 제도는 네. 현재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작동은 되고는 있지만 사실은 좀 어떤 기준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강화될 필요는 있다는 거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동물복지 인가 제도는 네. 기준을 조금 강화하면서 네. 국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궁극적으로는 다 케이지 프리 네, 기본적으로는. 버리고 가자. 예. 아직 멀었죠, 근데. 예, 아직 좀 멀 것 같은데,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배터리 케이지라 그래요. 그 작은 케이지를. 그 배터리 케이지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생산 자체를? 네네네. 그래서 그런 비좁은 배터리 케이지 못 키우게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 분명하니까 또. 네. 예. 휴가철 반려동물과 함께 휴가지에 갔다가 이 동물을 버리고 돌아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보살핌을 받아야 할 일부 반려동물들은 버림받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아주 기본적으로 동물도 생명이 있고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주제는 동물원입니다. 네. 네. 동물원 없어져야 됩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동물원이. 일단 어떤 기능 역할을 좀 재정리는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요? 어떤 종 보존 기능의 역할. 종보존. 그리고 그 재래 우리 고유종이죠. 근데 사실 여기에 기후도 맞지 않는 동물을 데려다 놓고 종 보존을 하겠다라는 거는 사실은 좀 넌센스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유종 종 보존 기능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야생동물 중에 구조를 하면은 다시 야생으로 못 가는 동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동물들을 이제 보호 관리하면서 그런 기능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정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면 좀 이렇게 동물 생태 환경을 최적화시킨 동물원. 네, 지금처럼 그냥 창살에 가두고 콘크리트 바닥에 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왜곡하는 거거든요. 동물의 생태를 왜곡해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지양하는 동물원. 교육적 효과는 없다고 보세요? 동물원이 갖는 교육적 효과. 동물원의 효과를 두 가지로 말하는 게 바로 그 종보존 기능하고 교육적 효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의 동물원, 현재 동물원은 교육적 효과를 낸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 단순히 아이들이 보고 즐기는 그 정도까지만, 딱 그 눈높이까지만 돼 있어서 과연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그 기능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낮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네. 예. 아니, 그래도 좀 아까 종 보존 기능, 그다음에 야생에서 포획됐는데 못 돌려보내는 것들을 네, 보호하는 기능 정도로 가자. 네, 그럼 네. 전부 우리 땅에 살고 있는 동물들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아이들은, 특히 아이들은 먼 나라 코끼리, 뭐 호랑이, 저 사자, 이런 펭귄 이거 다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건 교육적 효과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제 거기서 사실 저희도 운동가로서 딜레마가 전혀 없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 딜레마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소한 안 해야 될 것들을 좀 규정해 나가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뭐부터 안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일단 저희 국제적으로는 뭐 돌고래를 안 하는 어떤 돌핀 프리 동물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코끼리를 안 하는 엘레펀트 프리 동물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자기 기후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은 하지 않는다거나, 얼마 전에 통키가 문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기후하고 안 맞고, 그다음에 동물원에서 제대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 안 하고, 이런 기준들을 좀 계속 만들어 나가면서 적합하지 않은 종,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하는 기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일 먼저 언급하신 게 돌고래였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또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는 일도 지금 자꾸 생기고는 있어요. 네네. 그러나 또 여전히 그 멋지게 점프해서 이렇게 하는 그거 보고 싶어하는 어린이들도 많습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고래를 야생에 가서 보시면요, 수족관에서 점프하는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습니다. 정말. 근데 야생에서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그 시즌이 있어요. 시즌이 있으니까 울산 그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데 가면은 돌고래가 있고, 그리고 또 요즘은 VR이라서 이렇게 거의 가상 체험 시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이 VR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어떤 느낌을 좀 많이 전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죠.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욕망, 호기심 충족과 그 동물이 침해받는 거의 정도,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저희들이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돌고래 같은 경우는 자아의식이 있는 동물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을 때 돌고래 뒷부분에 대해 마킹 표시를 이렇게 하면은, 돌고래가 거울을 가서 자기 몸에 없던 게 생기니까 그걸 쳐다봐요. 그런 이제 존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동물 중에서도 그런 분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아의식이 있는 동물들을 인간이 저렇게 노예화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라는 어떤 윤리적 기준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논의들이 좀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좀 더 나가서 요즘은 일부러 동물들 몇 마리, 특히 파충류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네. 같은 데 일부러 가서 만져보게 해주고 네. 뭐 이런 것들도 네. 일종의 신종 사업으로 지금 커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게 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동물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사실 사람인 저도 누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자꾸 저를 만지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못 견디죠. 예. 동물이 이제 핵심적인 건 그거예요. 동물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죽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동물이지만 그 자체가 그걸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어떤 책임이잖아요. 그것도 인간이 벌려놓은 인위적인 일이니까.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좀 윤리적 성찰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런 데 가서 아이들한테 주면 아이들은 그냥 좋은 것만 알기 때문에 만지고 주물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작은 동물들이 죽는 율이 굉장히 높아요. 높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도 높고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왜곡하면서 교육하는 거잖아요. 생명을 왜곡하며 교육한다. 예, 아이들한테 어떤 생명 감수성을 어허. 지배의 감수성으로 가르치는 거잖아. 지배의 감수성.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같이 사회가 같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목이네요.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나 학부모들이 또 돈까지 내가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네네. 그러는 이유는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워주는 거야. 뭐 이렇게들 보통 믿고 있는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감수성을 잘못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예, 단지 호기심입니다, 사실은. 예, 호기심이고, 그냥 재미있는 하나의 볼거리, 노를거리, 이 정도 수준인 것이지. 그리고 동물한테는 내가 그냥 함부로 해도 돼.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인식만 심어줄 수도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일 먼저 없어져야 할 게 그거로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열악한 동물원부터 문 닫게 하자. 네, 맞습니다. 논의할 지점이 참 여러 가지네요. 오늘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진짜 사회적 역할과 그다음에 요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점점점 이 분야에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네네. 사회적 논의를 좀 더 성숙하게 잘 끌고 갈 수 있는 동물운동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가장 그래도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관점에서 앞서 있는 것은 역시 유럽 쪽입니까? 유럽에서 더 많이 앞서 있죠. 네. 그런 동물권, 동물복지와 인간의 권리, 인권, 네. 사회민주주의와는 어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건 생명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생명 감수성. 예, 그런 부분을 너무 좀 낮게 하면은 사실은 인간인들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어떤 지배, 어떤 생명체에 대한 지배 문제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싫든 좋든 정말 인간은 많은 동물을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예, 전 세계적으로 700억 마리의 동물들이 인간으로 인해서 태어나고 죽고 네. 이런 상황이라면 고통을 저렇게 호소하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치거든요, 얘네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성찰해야 될 것은 없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사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방송 보시면서 특히 또 연세 좀 네. 지긋하신 분들, 네. 아이고 참 우리가 백골턴 시절이 언젠데 네. 뭐 동물 참 사치스럽다. 네, 이런 네. 반응 보이실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그런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든 사회 역사 속에서 인간 살기에 급급한 그런 시절이 다 있었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반성하는 시기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많은 동물을 이용하면서 인간이 그냥 마구잡이로 이용해오고 마구잡이로 착취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는 좀 돌아보면서 좀 재정립할 부분 없을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서 이게 배부른 자의 사치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리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사회 변화, 세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네. 어르신들도 이제는 조금 인정하실 것 같아요.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 오늘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조 대표께서 하신 그 생명 감수성이란 단어가 저는 귀에 딱 꽂히는군요. 그렇죠. 동물도 인간도 생명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 감수성을 얼만큼 풍부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권의 개념도 민주주의의 개념도 좀 새롭게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